네, 안녕하세요. 챕스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1급도 따보자 싶어서 강습까지는 다 수료했는데 계속 일도 많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책도 아예 안 펴보고 공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험 보기 하루 전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루 전날 딱 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싹 공부해서 그냥 시험 문제 유형이나 보고 오자 하고 갔는데 이렇게 한 방에 수첩이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진짜 핵심만 추린 자료로 소방안전관리 1급 강습 교육을 이미 들으셨거나 기본 베이스는 알고 계신데 시험 전에 빠르게 요약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자료고요. 실제로 시험 보고 와서 중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더 보충을 했습니다. 총 31페이지 분량으로 장수로 따지면 15장 정도니까 시험 당일에 저처럼 이것만 딱 들고 가서 보시기에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관계법령 파트에서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거 너무 기니까 설치유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장 크게 이렇게 소방기본법과 설치유지법을 다루고 있는데 둘 다 결국은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방기본법은 공공의 안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게 주 목적이고요. 설치유지법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싶대요. 이거를 시험에서는 뭐 바꿔가지고 소방기본법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공공의 뭐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함정에 걸려들면 안 되겠죠. 기본법에서 안전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쉽게 외우는 팁 말씀드렸죠. 소방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다들 안녕들 하시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들 평화롭게 안녕들 하시냐, 이게 소방기본법이고 설치유지법은 뭐 안에 시설 같은 거 설치할 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죠. 그래서 설치유지법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 이 차이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소방에서 다루는 용어들도 간단하게 볼게요.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건물주 같은 사람들, 관리자, 뭐 경비 인력이나 뭐 관리소장님 계시겠죠. 그리고 점유자, 거기서 살고 있거나 뭐 임대해서 사업장으로 쓰고 있거나 그래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묶어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라고 하고요. 요거 제가 봤던 어떤 시험에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나왔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였는데 마치 1 더하기 1은 4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너무 명확한 오답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지문은 맞는 얘기라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건물에서 내가 소유자거나 또는 뭐 직원으로 일하면서 있는 어떤 점유자인데 소방안전관리자까지 겸한다고 하면 관계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상에서 풀어서 얘기할 때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 세 단어가 아닌 다른 말은 그냥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인은 오로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만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 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포함되고요. 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묶어서 소방대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경찰 공무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대이다. 그 다음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가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건물이 만약에 뭐 뒷문으로 빠지면 상대적으로 대지가 좀 낮은 곳으로 나가게 되고 앞문으로 나오면 좀 대지가 높은 쪽으로 나오게 돼서 그 건물이 닿아 있는 지상, 땅바닥의 높이가 좀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피난층이 2개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 무창층은 지상층 중에서 지하 아닙니다. 지상층 중에서 개구부 면적을 다 합쳤을 때 그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면 뭐 창문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해서 무창층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4접. 그 창문 안쪽에 이 50cm 이상의 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크기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먼 일 났을 때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테니까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들도 밟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개구부의 바깥은 빈터를 향해 있어야 하고 창문에는 창살이나 장애물 없어야 되고 개구부는 쉽게 부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이 기준에서 숫자나 수치들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재 경계 지구입니다. 이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화재 경계지구가 되는 지역이 있고 어떠한 기준이 되는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시장 지역이거나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 이런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가 되고요. 그다음 공장 창고나 목조 건물 또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A라는 시장과 B, C라는 시장이 서로 막 붙어있지는 않죠. 왜냐면 그 시장이라는 건 그 자체로 이미 그 안에 여러 상점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A라는 시장 그 자체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미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밀집이 아니라 시장 지역 그 자체만으로 화재 경계지구가 될 수 있고,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어떤 단지가 엄청 크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로 그냥 화재 경계지구가 될 수 있는데, 공장이나 창고가 하나 있다고 해서 화재 경계지구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나, 목조 건물도 마찬가지로 나무로 만든 뭐 건물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 주변을 전부 다 화재 경계지구로 만들진 않고, 목조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면 화재 경계지구로 만든다. 다음 위험물도 뭐 그냥 기름통 이런 것도 위험물이 될 수 있는데, 기름통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거 화재 경계지구라고 보진 않죠. 그러니까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도 밀집되어 있을 때 화재 경계지구라고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 소방활동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방활동구역은 재난이 발생한 그런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죠? 소방대장이잖아요. 그 소방대장이 여기를 소방활동구역으로 지정해서 이 구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 가능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방 대상물에 관계인이 있었죠. 소관점. 그 관계인과 뭐 의료계 사람들, 의료인들, 그다음 수사하는 사람 당연하죠. 그다음 보도나 취재를 하러 온 인력들, 이 사람들은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복구를 하려면 뭐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통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소방대장이 허가를 하면 허가 받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는요, 뭐 보험 설계사는 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왠지 보험하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지만 보험 설계사는 들어올 수가 없다. 지금 말씀드린 소관점, 관계인이거나 의료계 사람 또는 수사하는 사람, 취재 인력, 그리고 어떤 시설에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허가받은 사람, 딱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소방대장이 설정하는 소방활동 구역이었고요. 그 다음 방염입니다. 이 방염은 그러니까 어떤 물건 만들 때 그 물건이 불에 좀 강해가지고 잘 안 타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목적이 그럼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얘네가 조금 느리게 타면 그동안 피난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불을 막 옮겨 붙이면서 크게 만들지 않으니까 재산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뭐 운동시설, 11층 이상의 건축물, 뭐 종교, 방송통신, 다중이용시설, 뭐 노유자시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외되는 거,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11층 이상의 아파트 돌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안에 실내 장식물들 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지 그거 누가 검사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안에 다 물천지인데 뭐하러 방염 성능 이상의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제외한다. 밑에 방염 대상 물품, 얘네들은 방염 성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판, 섬유판, 커튼 블라인드, 암막, 무대막, 그다음에 영화관이나 뭐 스크린 골프장 이런 데서 쓰는 스크린들 있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카페트 2mm 미만의 벽지 이런 거 다 포함되는데 여기서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종이는 원래 불에 잘 타는데 그 종이 벽지 만들 때마다 방염 성능 갖추게 하려면 기술력이 엄청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이 벽지는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섬유류나 뭐 합성수지류를 원료로 하는 소파나 의자, 이 소파나 의자가 전부 다 방염 대상 물품이 되는 건 아니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쓰는 섬유류나 합성수지류를 쓰는 그런 어떤 소파나 의자는 방염 대상 물품을 써야 된다. 왜냐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들 방방마다 들어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막 노래소리 크게 들리고 이러면 옆방에서 불이 나는지 마는지 알게 뭐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에 있는 섬유류 같은 그런 소파, 의자는 방염 대상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다음에 요거랑 조금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방염 처리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장하는 시설에 뭐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장례시설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쓰는 침구류나 소파, 의자는 방염 처리 제품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권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걸 가끔 바꿔가지고 종교시설에서 침구류는 방염처리 제품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종교시설에 침구류가 왜 필요하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말씀드린 뭐 의료시설, 한의원 같은 데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노유자시설, 애기들 낮잠 시간에 자야 되니까 숙박시설 뭐 당연하죠. 장례시설 같은 데도 침구류나 소파, 의자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서는
웬만하면 사람들 막 많이 들어오고 침구류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방염처리 제품 쓰세요라고 권장할 수 있지만 종교시설에는 굳이 침구류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시설에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급 때부터 아주 반응이 좋았던 벌칙 한눈에 보기 정리해놓은 표인데 이거 진짜 핵심 키워드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사람 상해 7년 7천 이렇게 써놨는데 이 키워드를 딱 봤을 때 소방시설에 기능이나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차단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구나. 이렇게 이 기본적인 틀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먼저 벌금은 양벌 규정이 부과될 수 있는 것들이 다 벌금형이죠. 대표적으로 문제로 나올 때 다음 중 양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4개 보기 중에 과태료에 해당하는 거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는 양벌 규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은 벌금형에만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먼저 벌금에는 5, 3일, 3일 벌금은 5, 3일, 3일 이 틀부터 외우시면 좋습니다. 가끔 뭐 문제에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완전 거저죠. 200만 원 벌금은 여기 항목에 있지도 않으니까 그건 틀린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벌금은 5, 3일, 3일 이렇게 외우시고 가장 세게 때릴 수 있는 게 뭐 5년에 5천 이렇게 있는데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의 출입을 방해하는 거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화 용수시설을 사용한다. 요거는 불 끌 때 쓰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사용하면 나중에 지장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소방 장비를 파손시키거나 뭐 위력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활동을 방해한다. 이 보시면 가장 큰 벌금을 때릴 정도면 뭔가 소방 활동을 할 때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아주 괘씸한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핵심 키워드 소방차 출동 출입 방해하거나 용수시설, 장비 파손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방시설의 기능이나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차단 행위를 했을 때 그 자체로도 5년에 5천이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7년에 7천,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10년에 1억까지 간다는 거. 그 다음에 3년에 3천이 있죠. 핵심 키워드는 강제처분, 필요조치 명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강제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필요조치를 내리거나 뭐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위반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보면 뭘 하라고 했는데 한번 경고를 먹고도 지키지 않았을 때 3년에 3천인 거죠. 그래서 강제처분, 필요조치 명령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3년에 3천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년에 1천 여기 점검 및 실시라고 써놨죠. 우리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뭐 있었죠?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 있었죠. 그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안 하면 1년에 1천 벌금 때릴 수 있고 그 다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검사 업무를 시행하게 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에 1천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뭔가 약해졌죠. 이거 좀 약간 좀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평소에 이제 나라의 이바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비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막 1년에 1천까지 때리진 않는다. 공무원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같은 비밀 누설이지만 공무원이 아니면 1년에 1천이고 공무원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약간 핵심 키워드로 좀 재밌게 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거. 선임은 30일 내에 해야 되죠. 근데 그거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 관계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방안전 관리자가 있고 그 건물에 관계인이 있죠. 근데 그 관계인이 저 소방안전 관리자가 이것도 고치라 그러고 저것도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 돈이잖아요. 자꾸 뭐 하라 그러면 저거 말 안 듣네 하면서 막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또는 이 소방안전 관리자도 나한테 불이익을 줄까봐 눈치 보면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이런 부적절한 관계 있죠.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요구하지 않은 소방안전 관리자이거나 또는 그런 소방안전 관리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관계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까 말했던 화재 경계지구 있었죠. 그 시도지사가 지정해가지고 뭐 밀집지역인 거 있었고 뭐 시장지역 이런 거 있었죠. 그 화재 경계지구 안에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하는 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요거 두 가지 비교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망치시라고 피난명령 내렸거나 뭐 긴급조치 내렸는데 그거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개폐장치를 사용하거나 뭐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관계인들이 나 혼자 살겠다고 조치를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 피난명령, 긴급조치, 그다음에 화재경계지구 안에 있는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하거나 개폐장치 사용, 그다음에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팁이 이 벌금의 끝다리, 벌금에서 가장 약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화재경계지구 들어가 있었죠. 과태료에서 가장 약한 끝다리에도
이 화재경계지구 비슷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재경계지구는 맨 마지막에 가장 작은 거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고서 과태료 또 보겠습니다. 양벌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조금 약한 처벌 과태료, 이거 돈만 내면 되죠. 여기는 징역살이가 없어요. 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53212 과태료는 53212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태료 중에 제일 센 거 500만 원짜리는 양치기 소년, 불난 것도 아니고 뭐 구조구급 필요한 상황 아닌데 거짓말로 막 전화해가지고 불났어요 거짓말하는 애들, 양치기 소년들은 500만 원 과태료고요. 그다음 300만 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해가지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긴 했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상전원, 어떤 상용전원이 차단됐을 때 바로 돌아가야 되는 비상전원이 차단되어 있었거나,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긴 있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태죠. 그다음에 뭐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이 안 되는 상태로 되어 있거나, 우리 그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스위치 뭐 연동해 두거나 뭐 수동해 두거나 이런 거 있었죠. 평상시 위치가 어디였죠? 연동 또는 자동에 놔야 되죠. 근데 그거 막 수동에 놓는 거 이런 거 정상 위치에 두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설치가 되어 있긴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사 나왔는데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적발된 경우, 한 번 적발되면 100만 원, 두 번 되면 200만 원, 세 번 적발되면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 과태료에 해당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대체로 여기서는 뭔가 거짓말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안 했을 때 뭔가 뺀질뺀질거린 거 있죠. 그랬을 때 좀 괘씸해가지고 200만 원 과태료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한 사람. 자, 먼저 하나 체크해 볼게요. 아까 소방차 출동이나 출입을 방해하면 5년에 5천 벌금이었죠. 근데 방해를 한 건 아니고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지장을 주면 이 정도는 200만 원 과태료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소방활동구역, 아까 소방대장이 지정하는 거 있었죠. 뭐 의료인이거나 뭐 취재를 하러 왔거나 그런 사람들 빼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소방활동구역, 거기에 출입하게 되면 200만 원 과태료에 해당한다는 거. 그다음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데 14일 내에 신고해야 되죠. 근데 그 신고를 안 했을 때 또 200만 원 과태료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점검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을 때, 그 보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서 또 과태료의 항목이 달라지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양벌 규정에 해당하는 거. 선임 안 하면 벌금인데 선임해놓고 신고 안 하면 200만 원 과태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소방시설도 그렇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있긴 있어요. 일단 해놓긴 해놨는데 제대로 뭐 안 했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뭐 신고를 안 했거나 뺀질뺀질 거리는 거, 이런 것들은 과태료에 해당한다. 그 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또 핵심 키워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뭐 진입을 방해하거나, 그래서 이런 소방차 전용구역에 해당하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고요.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첩을 반납하고 업무 정지될 수 있다. 이거 실무교육은 이따가 보겠지만 뭐 2년 주기로 한 번씩 받는 거 있죠. 그거 안 하면 이렇게 과태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제가 아까 벌금의 끝다리에서도 그렇고 과태료의 끝다리에서도 화재경계지구라는 핵심 키워드 들어가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재경계지구라는 말을 안 쓰고, 이러한 장소에서 불을 지피거나 연막소독을 해서 멀리서 봤을 때 불이 난 걸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미리 얘기를 안 해놔서 소방차가 화재로 오인해서 출동을 하게 만들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는 얘긴데, 이때 말하는 그 화재로 오인할 만한 거, 이런 거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라는 장소가 화재경계지구 그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시장 지역이거나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 지역이거나, 또는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이런 데서는 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쨌든 벌금형에서 가장 약한 거, 과태료에서 가장 약한 거에는 화재경계지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쭉 읊어드린 대로 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뭐 벌금 53131, 과태료는 53212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핵심 키워드를 같이 따라 적으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머리에 진짜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벌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분, 요게 이제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나중에 설비에서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보통 소방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이면 고층, 30층 이상이면 초고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1층 이상의 고층부터는 좀 까다롭게 관리를 하겠죠.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건물도 커지니까. 그래서 소방에서 어떤 기준이 될 때 11층 이상인 것들이 꽤 많아요. 1급 이상인 것들. 그래서 보면 특급은 아파트일 때는
지하를 제외하고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일 때 특급이라고 한다. 이거 건축에서도 얘기하죠. 한 층을 보통 4m로 잡는다는 거. 그래서 50층이면 곱하기 4하면 200m 나오죠. 그래서 굳이 미터 수는 안 외우셔도 되고 층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지하를 제외하고 순수 50층 이상이면 특급이라고 보고요.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물들은 지하를 포함해서 3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급이라고 분류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얘기하면서 지하 포함하는 기준 이거밖에 안 나오죠. 지하를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은 특급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1급, 아파트일 때는 지하를 제외하고 순수 30층 이상일 때 또는 120m 이상일 때 이거 동시 조건 아닙니다. 만약에 30층이 안 돼도 120m가 넘으면 1급으로 볼 수 있고요. 특급도 마찬가지. 지하를 제외하고 45층인데 높이가 250m다. 그러면 특급에 해당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급도 지하를 제외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1급에 해당하고 아파트가 아닐 때는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은 1급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2, 3급 있죠. 3급을 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음향 경보장치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자동화재 탐지 설비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3급이고요. 거기서 탐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까지 끌 수 있는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이런 것들 있으면 최소 2급 이상인 거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취급하는데 1,000톤 미만일 때는 2급입니다. 이상이면 1급이었죠. 미만이면 2급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구나 공동주택, 목조 건축물도 2급입니다. 이게 문화재 방화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재들이 보통 목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시설이 잘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목조 건축물, 공동주택 이런 것도 2급에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최소 2급 이상이다.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거나 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외에도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은 초과될 때마다, 초과되는 300세대, 초과되는 15,000제곱미터마다 보조자가 한 명씩 추가가 되니까 계산할 때 1240세대면 1240세대 나누기 300세대 해갖고 떨어지는 4점 몇몇 이러면 그냥 4명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공동주택 기숙사거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계속 추가되는 건 아니고 보조자를 한 명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때 이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하는 조그마한 모텔 같은 곳 그런 것들은 보조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건까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출제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냐 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보여준다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건물에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조건으로 알맞은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표를 보니까 이 대상물이 특급 대상물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서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완전 틀린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렵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핵심 키워드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랑 시험 응시 자격만 주는 조건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일단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이면 특급으로 바로 선임할 수 있고요. 10년 이상이면 특급의 시험 응시 자격만 줍니다. 그 다음 7년 이상이면 1급으로 바로 선임할 수 있고 3년 이상이면 2급으로 바로 선임, 1년 이상이면 3급으로 바로 선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술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급 관리자로 바로 선임할 수 있고요. 소방설비기사나 설비산업기사 같은 어떤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1급에서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경력이 있으면 그때 특급으로 바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기사 자격증이 없이 그냥 1급에서 관리자로만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바로 선임은 못하고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만 주죠. 그래서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1급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기사 자격증이 1급으로 내려오면 경력 없어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 있으면 1급 바로 선임되고 그다음 산업안전 산업기사 있으면서 2급에서 2년 이상 일하면 1급으로 바로 선임할 수 있고 그 외에 또 1급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전기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건물의 위험물 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도 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급? 1급으로 바로 선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그 위험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2급에서는 바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진 않은데 뭐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2급 관리자로 바로 선임할 수 있고요. 2급에서는 광산 관련된 거, 광산 보안기사 또는 뭐 광산 보안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광산 안전관리자로 선임까지 되어 있으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겸해서 선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시험 응시 자격만 주는 거에서는 2급이랑 3급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기준일, 그 기준이 되는 날짜, 여기서 조금 헷갈릴 만한 게 뭐 신축 새로 짓거나 증축 더 짓거나 뭐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런 거 했을 때는 그 완공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14일 안에 선임했다고 신고를 소방서장에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공동소방안전관리, 이거는 뭐냐면 밑에 적어둔 이 기준들이 있어요. 뭐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거나 뭐 지하가 이거나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건물인데 그 건물에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데 이게 그냥 11층 이상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이 생각했을 때 이거 불났을 때 만약에 관리자가 여러 명이면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미룰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런 곳들은 한 명이 알아서 공동소방안전관리를 해라.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거나 이거 몇 급이죠? 아파트 아니면 이거 1급이죠? 뭐 또는 뭐 지하상가처럼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이 연속적으로 접해있는 그런 지하도 뭐 지하가 같은 곳들 이거나 복합 건축물, 뭐 업무 시설이면서 주거 시설이고 이렇게 뭐 그런 뭐 주상 복합 같은 건물 있죠. 그런 복합 건축물이 5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또는 판매 시설 중에서 도소매 시장 이런 곳들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면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이 지정해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입니다. 이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특정 소방 대상물을 구분을 했어요. 그쵸? 최소 뭐였죠? 최소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걸 3급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분류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방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물, 그런 건축물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관계인이라고 하죠. 그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나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유지관리 업무에 한해서 소방시설 관리업자한테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소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리해주시는 전문적인 업체들이 있죠. 거기다가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건물이 다 할 수 있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급과 3급만 업무 대행이 가능하고요. 그때 대행이 가능한 업무는 뭐라고요? 유지관리 업무이다. 그 외에 다른 건 안 됩니다. 유지관리 업무만 대행이 가능하고 2, 3급만 대행을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그 관계인은요. 이 시설 관리 업체가 제대로 하는지 그거를 감독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2, 3급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 1급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1급은 1급인데 아파트는 아니어야 되고요. 높이는 11층 이상이면서 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1급의 기준이 뭐였죠? 1급 대상물의 기준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0제곱 이상이면 1급으로 본다고 했죠. 근데 얘는 이 조건을 합쳐버렸어요. 합치는데 대신에 11층 이상이면서 면적은 15,000 미만이어야 된다. 그런 특정 소방 대상물은 1급이어도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을 맡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기를 주어주고 이 건물이나 뭐 이 해당하는 대상물에서 무슨 점검을 언제 해야 되냐 이거 계산하는 문제는 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급에서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 점검을 할 때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냐 이것까지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검 장비는 또 밑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따로 보기로 하고요. 이 점검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동기능 점검은 더 간단하고 작은 규모의 점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물은 뭐겠어요? 전부 다 웬만한 건물은 전부 다 작동기능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다중이용 시설인데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제연 설비가 설치된 터널 또는 공공기관인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 또는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조건을 가진 대상물이면 더 큰 규모의 점검인 종합정밀 점검까지 해야 되는 대상물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어떤 터널인데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옥내 소화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제연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제연 터널 여기는 종합정밀점검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건물을 주어주고 무슨 빌딩인데 연면적이 7,000제곱미터다. 근데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다. 이러면 얘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작동 기능 점검만 하는 조그만 애들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건물이 사용 승인이 된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매년 그 똑같은 달마다 하면 돼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종합정밀점검까지 해야 되는 대상물이면 종합정밀점검을 먼저 하고요. 그때부터 6개월 뒤에 작동기능 점검을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게 언제다? 사용 승인일이다. 완공일 아닙니다. 사용 승인일이에요. 점검은 사용 승인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2010년 3월에 사용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종합정밀점검까지 해야 되는 대상물이면 매년 3월마다 종합정밀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가장 최근은 언제겠어요? 2022년 3월에 종합정밀점검을 했겠죠? 사용 승인일이 그때 있었으니까 그 달의 말일까지. 그러면 2022년 3월에 종합을 했으면 그로부터 6개월 뒤면 언제예요? 22년 9월이겠죠? 9월에 뭘 한다? 작동을 한다. 그러면 21년엔 어땠을까요? 21년 3월에 종합을 했을 것이고 그 6개월 뒤인 21년 9월에 작동을 이미 했겠죠? 그러고 지금 다시 1년 주기로 돌아온 거잖아요. 22년 3월에 종합을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이 종합정밀점검까지 해야 되는 대상물인지를 확인하시는 거. 그 조건들이 5가지였고요. 이 점검의 기준은 사용 승인일이라는 거. 이것만 아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래서 이거 1년에 한 번 이상씩 하는 거니까 점검 안 하면 벌금 얼마라 그랬죠? 1년에 1천이었죠. 점검하고 나면 7일 이내에 이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 및 본부장한테 제출하고 2년간 자체 보관도 해야 됩니다. 이거 점검 결과 보고 안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어가지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차등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는 거 있었죠? 그거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 허가 등의 동의인데요. 이 건축을 하는 게 어디까지는 건축이지만 어디서부터는 소방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소방관서에도 이 건축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과정이 이루어질 때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들의 조건이 밑에 나와 있는 거고요.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은 5일 통보, 4일 연장, 7일 취소 이 부분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이 동의 회신은 5일 안에 통보를 해야 되고 아니요 허가 취소할게요. 이 취소 통보는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 동의 받으려고 서류를 막 주고받고 했겠죠. 근데 그 서류에 보완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보완이 필요하겠는데요 하면은 4일 이내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보완이면 보완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이 요구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헷갈리게 해가지고 서류가 미보완됐을 때 4일 이내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죠. 왜냐면 미보완이면 요구서 자체를 반려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4일 이내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5일 통보, 4일 연장, 7일 취소, 건축 허가 등의 동의였고요. 그 다음 유지관리할 때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거 많이 나와 있는데 요것도 1급 올라와서는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자주 문제에 나오는데 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폐쇄에 해당하는지 훼손에 해당하는지 변경인지 설치 적치 행위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것도 좀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개념은 뭐냐면 비상구는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어야 되고 방화문은 닫혀있는 게 기본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비상구는 거길 통해서 나가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데 방화문은요. 열이나 연기가 통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방화구획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방화문 계속 얘기하죠. 어디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린 거기서 일단 빠져나와서 도망갈 수 있는 계단이나 다른 곳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불이나 연기가 나를 따라오지 않도록 방화문이 막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문은 언제든지 닫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비상구는 개방이 기본, 방화문은 닫는 게 기본.
근데 여기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그게 금지 행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비상구는 언제든지 열려야 되는데 비상구에 뭐 시건장치, 잠금장치죠. 그런 거 해놓는 것도 금지 행위고요. 뭐 용접이나 합판 이런 거 돼가지고 개방이 안 되게 하는 거 그것도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방화문은요.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어두면 금지 행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방화문에다가 뭐 고임장치, 도어 스토퍼 이런 거 밑에 껴놔가지고 문 계속 열어놓는 거 이런 것도 금지 행위고요.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제거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크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에는 총 폐쇄, 훼손, 변경, 적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쉬운 적치, 설치 행위부터 보면요. 계단이나 복도, 통로 그런 출입구에 물건을 막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놔가지고 이동할 때 불편하게 하는 거 그거 적치 행위죠. 물건 쌓아놓는 거니까. 그다음에 계단이나 복도에 방범 철책, 쇠창살을 설치하는 거 이거 설치 행위 금지죠. 자 근데 이렇게 쇠창살을 설치하는 거는 설치 행위인데 이 철책에 고정식 잠금 장치를 해놓는 거 잠금 장치는 폐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폐쇄 행위 볼게요. 계단이나 복도에 있는 쇠창살에 고정식 잠금 장치를 하는 거 이거는 폐쇄 행위에 해당하고요. 아까 말한 비상구 여기다가 시건 장치, 잠금 장치 해놓거나 뭐 개방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 이거는 폐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뭐 적치를 해서 쌓아놓거나 잠금 장치를 해놓은 건 아닌데 어쨌든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해놓는 거를 훼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화문에다가 고임장치 껴놔가지고 문을 계속 열어놓는 거 또는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제거하는 거 또는 배연설비 그 연기를 빼줘야 되는데 그 배연설비 작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모두 금지 행위인데 이런 것들은 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변경 행위가 있는데요. 방금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거는 훼손이었죠. 근데 이렇게 철거한 상태에서 이 방화문을 목재나 유리문으로 변경하면 이거는 변경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는 방화구획이나 내부 마감재를 임의로 변경하는 거, 다른 재료로 금지 행위 중에서 변경에 해당하고요. 임의 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시키거나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는 거 금지된다. 그러니까 방화구획이면 어쨌든 문이 많이 없는 게 좋겠죠. 왜냐면 방화구획은 불이 번지지 않게 해놓은 구획인데 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기나 화염이 퍼져나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방화구획에는 내 맘대로 개구부를 설치하면 안 되고 내 맘대로 구획 막 해가지고 변경해서 무창층을 발생시키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방금 말한 이런 행위들은 뭔가 임의로 내 맘대로 재료를 바꾸거나 구획된 곳에다 뭘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로 뭐 다음 중 폐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놓고서 임의적으로 무창층을 발생시켰다. 이거 들어가 있으면 걔가 금지 행위인 건 맞지만 폐쇄 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걔가 틀린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무 교육인데요.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받아야 되는 거죠. 자격증 땄다고 해서 이거 받는 거 아니고요. 선임이 되어야 실무교육을 받는 강제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습교육을 수료한 지 1년 안에 선임이 되면 웬만한 건 다 기억하고 있겠거니 해서 강습 수료일에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해줘서 강습 수료일로부터 2년 주기로, 그러니까 2년 후가 되기 하루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면 되고요. 강습을 수료한 지 1년이 지나서 선임이 되면요. 거진 까먹었겠다 생각해서 그 선임된 날, 내가 어떤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된 날, 그날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빨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방관계법령을 좀 요약해봤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뭐 소방안전관리자의 7대 업무라던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핵심 또는 헷갈릴 수 있는 것들만 요약을 해놨으니까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옆에 공백에다가 적거나 해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건축관계법령까지 볼까요? 얼마 안 되니까 같이 볼게요. 이 건축에서 다루는 용어나 개념들이 있어요. 일단 몇 가지만 짚어보면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들.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말하는 주요 구조부가 뭐냐면 기둥, 지붕틀, 보, 내력벽, 바닥, 주계단입니다. 그거 쉽게 생각하면 건물 지을 때 일단 기둥 4개를 쫙 꽂아요. 이게 세로축이죠. 세로축. 기둥을 꽂고 거기다가 시멘트 바르면 뭐예요? 내력벽이에요. 내력벽. 그다음 바닥 깔아주고 지붕 틀 만들어서 올려주는데 이 집을 2층 집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2층도 깔아주려고 하니까 이 가로로 지탱해주는, 아까 세로 지탱해주는 게 기둥이었죠. 가로로 지탱해주는 거 보를 깔고 거기에 또 바닥도 깔겠죠. 그러면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주계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6가지가 주요 구조부가 된다. 어렵지 않죠? 이거 외에 뭐 옥 외 계단, 주계단이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옥 외 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이거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기둥과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한마디로
지붕과 벽이 있는 거, 이런 형태를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대문이나 담장까지도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가 다리 같은 거 있죠? 그 다리 밑에 들어가는 같이 포함되는 그런 시설물들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축 설비라고 하는 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하는 뭐 전기, 전화, 초고속 정보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배연, 냉난방, 소화, 배연, 뭐 오물처리, 굴뚝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방화, 구획, 뭐 실내 마감재, 내화 구조, 피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건축에서 또는 건축관계법령에서 뭐 지정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차피 지금 같이 볼 건데 여기서 피난은 건축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피난은 건축이고요. 방염 뭘까요? 방염은 소방에서 정하는 사항이었죠. 아까 방염 처리 물품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 연기의 확산, 이거 재연이죠. 재연. 연기 제거하고 뭐 연기가 확산되는 거 막는 재연. 재연구역의 설정 이거 어디서 나오나요? 소방에서 나옵니다. 이거 왜냐면 소방관계법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염이나 재연은 소방에서 정한다는 거. 요거까지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으로 정하는 것 중에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사실 그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뭐 신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가 새로 짓는 게 신축이고요. 그 대지에 뭐가 이미 있는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뭐 더 짓는 거, 그게 증축이죠. 그다음 재축은 재해, 천재지변이나 뭐 재해에 의해서 멸실됐을 때 그 종전의 규모 이하로 다시 짓는 걸 재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재축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재해에 의해서 멸실된 거라면 개축은 내 의지로 부시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그 일부도 거의 전부 허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허무는 거.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거 뭐였죠? 주요 구조부였죠? 그 주요 구조부 중에서 3개 이상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싶은 거 거의 뭐 일부라고 말은 하지만 전부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거를 개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래 있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부시지는 않고 그냥 옆에다 조용히 옮기려고 해요. 그거 이전이죠, 이전. 그러니까 이렇게 그 건축에 해당하는 개념이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대수선이랑 개축을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축이 아까 내 의지로 주요 구조부 중에서 3개 이상 때려 부수거나 전부 다 허무는 거, 거의 전부 다 허무는 수준으로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 개축이라 그랬죠. 대수선은 뭐냐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부를 허무는데 거의 다 때려 부수는 수준으로 허무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정하고 있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거는 개축이 아니라 대수선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내력벽, 기둥, 지붕틀, 보 이거는 주요 구조부 중에 4개죠. 여기서 외벽의 마감 재료 또는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의 벽이나 바닥 그리고 주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 마지막으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 이런 것들에 무슨 짓을 할 때 대수선이라고 보는데 그 무슨 짓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증설 또는 해체 또는 수선 또는 변경 이런 행위들을 할 때 대수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면요 3개 이상 또는 3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3으로 묶어서 기준을 두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먼저 볼게요. 기둥이나 지붕틀 또는 보를 3개 이상 수선 및 변경할 때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저는 얘네 3개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중추뼈 같은 느낌? 그래서 기둥 보면 제가 아까 세로축이라고 얘기했죠. 척추 같은 거예요. 척추 같은 거. 기둥. 그 다음 가로축 뭐라 그랬어요? 보. 갈비뼈 같은 느낌이죠. 보가 들어있고요. 지붕틀. 머리뼈죠. 머리뼈. 두개골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척추와 갈비뼈와 두개골 얘네들이 뭐다? 기둥, 보, 지붕틀이다. 이 뼈다구를 3개 이상 플라스틱으로 바꾸려고 해요. 아니면 뼈가 부러져서 수선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수선에 해당한다.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 기둥, 지붕틀, 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력벽이 있고 외벽이 있죠. 내력벽은 이 건물의 무게중심을 그대로 받는 이 하중을 그대로 받는 애들을 내력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려고 어쨌든 우리 집을 이루고 있는 이 벽, 내력벽이 있고 이 건물의 바깥에서 보면요. 그 외벽이죠. 그 외벽을 싸고 있는 마감재 걔네들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 대수선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벽을 생각해보면 가로로 엄청 긴 벽이 있는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세로로 엄청 긴 벽이 있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벽이나 마감재를 개수로 따지는 게 의미가 없죠. 하지만 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와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꽤 많이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대수선으로 정해서 뭐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개축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허가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력 벽이나 외벽의 마감재는 그 기준이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이나 변경할 때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방금 말한 기둥, 지붕틀, 보, 그리고 내력벽이랑 외벽 마감재 얘네들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거는 기준 없이 그 자체로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있던 걸 없애거나 없던 걸 새로 만들면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쉬워요. 이 5가지 말고 기타 3가지 사항은 증설 해체든 뭐 수선 변경이든 뭘 무슨 짓을 하든 대수선이다 이렇게 정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방화 벽이나 방화 구획을 이루고 있는 벽과 바닥, 왜냐면 그 구획을 따질 때 벽이랑 바닥재로 방화 구획을 했을 텐데 걔네를 뭐 증설하건 해체하건 수선 변경하면 방화 벽이나 방화 구획 자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준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대수선에 해당하고요.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난에 필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증설 해체, 뭐 또는 수선 변경, 무슨 짓을 하든 대수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했던 내력벽이나 외벽 마감재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이 있는데요. 이 구조를 생각해보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보면 이 경계벽에 구멍 하나 뚫리면 바로 옆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벽은 어떤 면적의 기준을 굳이 두지 않아도 건드리는 순간 인접한 다른 집들로 바로 화재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은 아무런 기준 조건 없이 증설 및 해체 또는 수선 및 변경할 때 다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거. 이 차이를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문제로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지붕틀을 2개 이상 뭐 수선 및 변경하는 거, 뭐 혹은 5개 계단을 증설 및 해체하는 거 해당하느냐 하면은 해당하지 않죠. 지붕틀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이었는데 2개 이상이라고 하면 해당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계단도 주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얘기했는데 5외 계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아예 논외의 사항이니까 5개 계단을 수선 변경하거나 뭐 증설 해체하는 거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화구조라고 하는 것과 방화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화구조보다 내화구조가 좀 더 센 거예요. 견딜 내를 써서 불을 견디는 걸 내화구조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철근 콘크리트조나 연화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녹아내리거나 변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재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좀 센 애들이 내화구조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약하지만 어쨌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춘 애들을 방화구조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어렵지 않죠. 건축 면적은 뭐 차지하고 있는 외곽선 따라서 그으면 그게 건축 면적이죠. 그리고 그 건물이 여러 층이면 그 각 층마다의 바닥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하고 그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그 건물의 연면적이 된다. 이건 어렵지가 않죠. 자, 그래서 그때 그 단어들을 가지고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요거 계산하는 문제 또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골라내는 문제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용적률은 용적이 뭐예요? 쌓아 올리는 거죠. 건축을 해도 된다고 허가해준 그 대지 면적에서 얼마나 높이 쌓아져 있느냐, 얼마나 많이 엎고 있느냐, 그게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그려보면 되죠.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얼마나 엎고 있냐 위에 올렸어요. 이거 계산할 때는 위에 거를 밑에 거로 나누죠. 그래서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한 거에 곱하기 100을 하면 용적률이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대지 면적이 있고 그 위에다가 계속 한도 끝 없이 쌓아 올려요. 만약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쌓아 올리면 바닥 면적을 계속 더하니까 연면적이 엄청 커지겠죠. 대지 면적보다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용적률을 계산했을 때 뭐 200%, 300%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건폐율을 보면요. 건폐율은 뭐냐면 이 대지 면적에서 얼만큼 넓게 차지하고 있느냐, 그 덩어리가 얼만큼이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이블 위에 물을 쏟았어요. 그럼 그 물이 그 테이블에 얼만큼 넓게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건폐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건폐율을 계산할 때는 건축하라고 허가해준 그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그 건물의 외곽선을 따라서 그려봤을 때 차지하고 있는 그 넓은 면적 올려서 곱하기 100을 한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는데 얘를 생각해봤을 때 얘는 100%를 넘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내가 쏟아버린 물이 그 테이블보다 넓게 퍼질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애당초. 그래서 건폐율은 200%, 300%가 될 수가 없고 무조건 100%보다 이하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계산하는 법과 차이점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것과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높이 산정하는 거 보면 그 땅에서 위로 얼마큼 높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높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옥상 부분이라고 하는 거, 뭐 엘리베이터실이나 뭐 옥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옥상 부분까지 높이로 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러니까 그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 면적이 다 합쳤을 때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옥상 부분까지 전부 다 높이로 쳐주고, 만약에 옥상 부분의 면적을 다 합쳤을 때
그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그러니까 8분의 1까지 포함이 되죠. 8분의 1 이하면 옥상 부분 중에서 12m가 넘는 부분만 높이 산정을 한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옥상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투영해서 봤을 때 그 면적을 다 합쳤을 때 이 외곽선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으면, 초과하면,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애가 뭐 15m다? 그럼 15m 다 높이에 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얘가 12m를 넘는 부분만 껴주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5m면 3m만 높이에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층수도 마찬가지고요. 층수는 기본적으로 한 층은 아까 4m에 잡는다고 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의 총합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1600제곱이래요. 이 8분의 1이면 기준이 200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이 옥탑 부분, 이 옥상 부분이 수평 투영 면적이 120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8분의 1이 안 되죠. 8분의 1 이하니까 얘를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높이로 따지면 얘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 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굴뚝 부분이나 방화벽의 돌출부나 뭐 난간벽의 2분의 1 어쩌고 해갖고 이건 높이 산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 뭐 한옥 생각해보면은 지붕 위에 장식물 있죠? 새 모양, 원숭이 모양 이런 거. 걔네들은 높이로 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굴뚝이나 방화벽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돌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높이로 산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높이로 산정할 때의 기준이 뭐냐면 공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식물도 그렇고 굴뚝도 그렇고 방화벽을 튀어나온 돌출부도 그렇고 이거 공간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높이에 산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난간벽 같은 경우에는 그 옥상에 난간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간벽을 둘러서 어떤 공간의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 난간벽의 2분의 1 이상이 개방되어 있으면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살로 되어 있으면 다 뚫려 있으니까 이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난간벽의 2분의 1 이상이 개방되어 있으면 높이로 보지 않지만 여기가 막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높이에 산정한다. 그런 얘기라는 거. 그것도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방화구획. 이거는 몇 개의 방화구획으로 나눌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 그림으로 기준을 정리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10층 이하일 때는요. 10층 이하에서, 그러니까 10층까지죠. 10층 이하에서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하나로 구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3층이든 4층이든 이렇게 쭉 해서 10층까지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하나로 방화 구획한다. 그리고 11층부터 11층 이상은 기본적으로 200제곱미터마다 하나의 방화 구획으로 구획을 하고요. 만약에 11층 이상인데 그 안을 이루고 있는 내장재가 불연재료면 조금 더 늘려서 5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방화구획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완화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 건물에 자동식 소화 설비, 뭐 스프링클러 설비나 그것과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있으면 불이 나더라도 알아서 먼저 불 탁 터트려가지고 소화를 해줄 거니까 그럼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주겠죠. 그래서 그 완화해주는 기준이 뭐냐면 적혀있는 이 바닥 면적에 곱하기 3배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10층 이하의 경우에는 만약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30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방화구획으로 설정할 수 있고 11층 이상일 때는 내장재가 불연재가 아니면 200제곱미터 곱하기 3이니까 6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방화구획을 할 수 있겠죠. 근데 11층 이상인데 내장재도 불연이에요. 그러면 15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방화구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물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내장되어 있다. 그랬을 때 10층은 그럼 몇 개의 방화구획으로 되고 11층은 몇 개의 방화구획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10층까지는 원래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 1000제곱이 기준인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 곱하기 3배까지니까 얘는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방화구획을 할 수 있겠죠. 10층은 방화구획 1개로 구획할 수 있고 11층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장재가 불연재라는 말이 없거나 내장재가 불연재가 아니래요. 그러면 원래 기준은 200 곱하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니까 3 해서 6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으로 나누면 총 5개의 구획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장재가 불연재다. 그러면 기준이 500제곱미터죠. 곱하기 3배니까 1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2개의 방화구획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화구획의 바닥과 벽은 내화 구조이고 문은 갑종 방화문의 구조여야 한다. 그래서 이 방화문에 대한 종류 3가지가 밑에 있는데 뭐 결국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건데요. 차열이 있고 비차열이 있습니다. 차열은 10가지 막아주는 거고 비차열은 10가지는 못 막고 그냥 연기랑 화염만 막아주는 그런 걸 이제 비차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불이 난 곳이 있고 그 구역의 방화문 바깥쪽에서 문을 만졌을 때 뜨겁지가 않으면 차열이 되고 있는 거고 뜨거우면 비차열인 거죠. 차열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럼 당연히 차열이 되는 게 더 좋은 성능의 방화문이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베스트는 비차열로 1시간
그리고 차열로 30분까지 버틸 수 있는 게 갑종 방화문이었는데 이거를 이름을 이제 바꿔서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다음 똑같은 갑종인데 조금 더 아랫 단계의 갑종이죠. 얘는 비차열로만 1시간 버티는 거. 얘를 60분 방화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플러스 차열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60분 방화문이고 제일 좋은 거는 플러스 차열까지 있었으니까 60분 플러스 방화문이죠. 차열 30분까지 되는 거. 그 을종 비차열로만 30분 버티는 거 얘를 30분 방화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거랑 방화구획에서의 문은 갑종 방화문의 구조여야 한다는 거까지 체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 법령으로 소방과 건축 파트를 빠르게 정리해봤는데 시험 보기 전 복습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힘내서 또 다음 파트들 요점 정리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